우리 못 만나요. 그래서 오늘 꼭 왔어요. 백만장자 정우석 부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죽은 본인 아들의 무덤 앞에서 어린 소년이 포대기로 아기를 업은 채 서 있었어요. 11살 민우였습니다. 그의 등에 업힌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부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죽은 아들의 묘를 알고 있는지, 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도대체 왜 이 아이들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회장 부부 아들 태준의 묘를 찾아온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봄날 인생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댓글로 인사 나눠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2월의 공동묘지는 고요했습니다. 백만장자 정우석 회장은 아내 김윤희의 손을 잡고 비탈길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오늘은 아들 태준의 3주기였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이곳에 올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윤희는 국화꽃 한 다발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우석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묘지 입구를 지나 눈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태준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석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묘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뒷모습이었죠. 우석과 윤희는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어요. 소년의 등에는 포대기로 묶인 아기가 엎여 있었습니다. 아기는 포대기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소년은 묘비를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윤희를 돌아봤어요. 윤희도 놀란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우석 부부를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우석은 목이 메어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여기는 어떻게 온 거니? 인사하러 왔어요. 소년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우석은 묘비를 바라봤어요. 정태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년을 봤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을 아는 거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등에 업힌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동생도 데려왔어요. 마지막으로 인사해야 해서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석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희가 소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마지막이라니 무슨 뜻이니? 곧 독일로 가요. 그래서 오늘 꼭 와야 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독일로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죠. 혹시 입양을 가는 거니? 소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꿈틀거렸어요. 소년은 재빨리 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리듬이 있는 두드림이었죠. 아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더 어린 아기를 돌보고 있다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묘비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우석을 봤어요.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우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그럼 너희 둘이서만 지내는 거니? 아니요. 지금은 시설에 있어요. 소년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감춰진 무게가 느껴졌죠. 윤희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우석은 국화꽃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소년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호예요. 정민호요. 정씨였습니다. 우석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같은 성이었죠. 동생 이름은 서아예요. 정서아요. 우석과 윤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 다 정씨였어요. 그것도 아들 태준의 묘를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죠. 민호야, 혹시 우리 아들 태준이랑 어떤 사이였니? 민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그 말에 우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이 아이들을 돌봐줬다니. 아들이 죽기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희가 무릎을 꿇고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등에 엎인 서아가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민호는 또다시 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정확히 3번씩 리듬을 맞춰서 우석은 그 손동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리듬이었어요. 태준도 어렸을 때 잠들기 전 그렇게 등을 두드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늦으면 안 되거든요. 잠깐만, 민호야. 우석이 급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생기면 전화해. 언제든지. 민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화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민호가 묘비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포대기 안에 서아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석과 윤희는 그 작은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민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언덕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저 아이들. 나도 알아. 뭔가 이상해. 우석은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태준의 이름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태준이가 저 아이들을 돌봐줬다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이 죽기 전 3년 동안 그들은 아들과 거의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빴고 아들도 바쁘다며 만남을 피했었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아이들을 찾아봐야겠어. 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찾아봐야 해요. 뭔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묘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민호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작은 등에 엎인 서아의 모습도. 왜 저 아이들은 태준의 묘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묘지를 떠난 후 정우석 회장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덤 앞에 민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아내 윤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우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저 아이들 찾아가 봐야겠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석은 민호를 찾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틀 후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이 지내는 보호시설의 주소였습니다.
우석과 윤희는 서둘러 차에 올랐어요. 시설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사무실 문패가 보였어요. 우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책상 앞에 앉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숙 팀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정민호, 정서아 남매를 찾아왔습니다.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정숙은 잠시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과 관련된 분을 알고 있어서요. 이정숙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서류철을 뒤적였어요. 한참을 찾더니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호와 서아 남매 맞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안 계시고요. 혹시 독일로 입양을 간다고 들었는데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곧 보내질 예정입니다. 곧이라면 언제쯤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이정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 가는 게 아이들한테도 나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서 오래 기다리느니 좋은 가정에 가는 게 낫죠. 독일 쪽 가정은 조건도 좋고요. 우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혹시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갔어요. 우석과 윤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5분쯤 지났을까요? 이정숙이 돌아왔습니다. 2층 놀이방에 있습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세 사람은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층 복도 끝에 놀이방이 있었어요. 문을 열자 몇 명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에 민호가 있었어요. 여전히 서아를 포대기로 업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우석과 윤희가 들어서자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졌죠. 민호야. 윤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등에 업힌 서아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3번씩 정확한 리듬으로. 서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호야, 우리 지난번에 묘지에서 만났잖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정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민호는 말을 잘 안 해요. 여기 온 뒤로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왜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윤희가 무릎을 꿇고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호야, 우리 기억나지? 민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등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죠. 멈추지 않는 리듬이었습니다. 우석은 서아를 바라봤어요. 포대기 안에서 아기의 얼굴이 살짝 보였습니다. 조그맣고 창백한 얼굴이었죠. 서아는 몇 살인가요? 3살이요.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가요. 이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업고 다니는데 내려놓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떨어지기 싫은가 봐요. 우석은 민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민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없어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컸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참았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서아 좀 볼 수 있을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에 업힌 서아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였죠.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서아를 남한테 절대 안 맡겨요.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계속 안고 있어요. 그럼 씻을 때는요? 그때도 옆에 눕혀놓고 계속 지켜봐요. 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동생을 그렇게까지 지키고 있다니. 혹시 아이들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건가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모른다고 들었어요. 그럼 친척은요? 없습니다. 연락 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석과 윤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아이들이 여기 온 경위를 알 수 있을까요? 이정숙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3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때 민호가 8살, 서아는 갓 태어났을 때죠. 3년 전, 태준이 죽은 그 해였습니다. 우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자세한 기록은 없나요? 더 이상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개인정보라서. 이정숙은 서류철을 닫았어요. 우석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바닥만 보고 있었죠.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다시 올게. 윤희가 말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죠. 우석과 윤희는 놀이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차에 올라탄 후에도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저 아이들. 나도 알아. 뭔가 이상해. 우석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태준이가 죽은 시기랑 아이들이 시설에 온 시기가 똑같아. 그럼 혹시...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태준의 자식은 아닐까? 확인해 봐야겠어. 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과 태준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봐야 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천천히 시설을 벗어났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건물이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우석의 머릿속에서는 민호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아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모습도. 도대체 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택으로 돌아온 우석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재 문을 열자 책장 가득 채워진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우석은 물류회사 정진그룹의 회장이었어요. 40년을 일궈온 회사였죠.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 잠깐 올라와 보게. 5분 후 김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30년을 함께 일한 오른팔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태준이에 대해 조사를 좀 해야겠네. 우석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어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조사하면 될까요? 3년 전 태준이가 죽기 전 행적을 전부 확인해 주게. 어디서 살았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모든 걸 알아봐.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수첩에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정민호, 정서아라는 아이들도 조사해 주게. 현재 보호시설에 있네. 혹시 도련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빠르게 해주게. 네, 회장님. 김 비서가 나가고 우석은 혼자 남았어요. 넓은 서재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태준의 사진이 보였죠. 20대 중반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우석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윤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넓은 거실은 한적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창문도 컸죠. 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부가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윤희는 핸드폰을 꺼내 태준의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넘겼어요. 5살, 10살, 20살. 그러다 문득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3년 전 설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도 태주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윤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틀 후 김 비서가 서재로 올라왔습니다.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우석은 곧장 서류철을 받아들었습니다. 윤희도 서재로 올라왔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김 비서가 첫 장을 펼쳤어요. 도련님은 3년 전부터 은평구 쪽 빌라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은평구? 우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인데 왜 거기서 혼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김 비서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곳에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석과 윤희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확실한가? 네, 이웃 주민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김 비서는 증언 녹취록을 꺼냈어요. 도련님이 남자아이 하나 그리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사셨다고 합니다.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붙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민호와 서아가 맞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살았던 아이들입니다. 우석은 뒤로 기대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친모는 어떻게 됐나? 조사 결과 박지은이라는 여성입니다. 3년 전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출산 후 교통사고였습니다. 서아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김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박지은 씨가 사망한 후 도련님이 두 아이를 홀로 키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석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그건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웃 증언에 따르면 도련님이 아이들을 매우 아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새벽같이 일어나 서아를 돌보고 민호를 학교에 보내고 그러면서도 회사 일을 병행하셨다고 합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석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태준이 남긴 문서들이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였죠. 이건 뭔가 도련님이 작성하신 서류입니다.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지 않도록 막으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석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어요. 태준의 필체였습니다. 또박또박 쓴 글씨가 보였죠.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문장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어요. 태준이가 왜 이렇게까지? 아마도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어요. 박지은 씨와 도련님의 관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우석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고는 어떻게 난 건가? 3년 전 1월입니다. 퇴근길에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로 누적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윤희가 흐느꼈습니다.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했구나. 우석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친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 비서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최근 독일 입양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 정확한 날짜는 아직이지만 서류는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럼 곧 아이들이 떠나는 건가? 그렇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잘 정돈된 잔디와 분수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주게. 말씀하십시오.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가?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법적으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방법을 찾아보게. 반드시 확인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서류를 챙겨 나갔어요. 서재에는 다시 부부만 남았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우석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넓은 식탁에 요리가 차려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죠. 태준이가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윤희가 물었어요. 우석은 잔을 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반대할까봐 그랬겠지. 우석은 문득 태준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세상엔 돈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존재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볼 거라는 것. 태주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윤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숨기며 살았던 거죠? 김 비서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은 아이들을 단 한 번도 도련님의 아이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주변에도, 이웃에게도 그저 지인의 아이를 잠시 맡아 키운다고만 했습니다. 김 비서는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병원 기록, 어린이집, 학교, 전부 도련님 개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일부는 가명을 썼고 일부는 최소한의 기록만 남겼습니다. 우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태준이는 자기 인생을 지운 채 살았다는 말인가?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보호자로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간 시점은 언제인가? 김 비서는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고 직후입니다. 3년 전 정확히 그때였습니다. 우석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준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아이들은 동시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겁니다.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부모님께만은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여러 번 부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왜? 우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 비서는 한 장의 메모를 내밀었어요. 알리면 애들 위험해져요. 지은이 오빠가 애들로 돈을 뜯어낼 겁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윤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석은 그 메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태준의 침묵이 이해됐습니다. 부모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알리는 순간 아이들이 정우석 회장의 손주가 되어 누군가의 표적이 될 걸 알았던 겁니다. 태준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부모로부터조차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 우린 옆에 없었어. 윤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잠들지 못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서아를 업고 있던 모습도.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우석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고. 태준이 지키려 했던 아이들을 이제는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고. 도대체 민호와 서아는 태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일주일 후 김 비서가 다시 서재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우석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김 비서가 봉투를 건넸어요. 우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윤희도 서재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우석이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우석의 눈이 숫자에 멈췄어요. 친자 확률 99.9%. 태준과 민호, 태준과 서아. 모두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우석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윤희가 황급히 받쳐 잡았습니다. 여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류를 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손주들이에요. 태준이의 아이들이에요. 우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40년 동안 회사를 일궈온 남자였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도 흔들림 없이 처리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한 장의 서류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민호서아. 우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희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두 사람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 아이들 상황은 어떤가? 그게. 김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보호시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 아이들 출국 준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독일 쪽 가정과 최종 조율이 끝났다고 합니다. 윤희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언제 떠나는 건가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입니다. 하지만 출국 전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석은 책상으로 다가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지금 당장 보호시설에 연락해.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이정숙 팀장과 연결됐어요. 정우석 회장님께서 직접 통화하시겠답니다. 전화기가 우석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정우석입니다. 정민호, 정서아 남매에 대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회장님.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 출국 준비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멈출 수는 없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서류가 다 진행됐고요. 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우석은 윤희를 봤어요. 당장 가보자. 네. 두 사람은 서둘러 저택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켰어요. 뒷좌석에 탄 우석과 윤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보호시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이정숙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석은 서류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죠. 이정숙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민호와 서아는 제 아들의 친자식입니다. 이정숙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럼 회장님께서는 아이들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이시군요. 맞습니다. 윤희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러니 출국을 멈춰 주십시오. 아이들은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이정숙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절차는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독일 쪽에서도 준비를 다 마쳤고요. 우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법적으로 친족이 나타나면 입양이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이정숙이 말을 흐렸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출국 전에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른 시설이요? 네, 출국 준비 시설입니다. 거기서 최종 건강검진과 서류 작업을 합니다. 그럼 민호와 서아가 따로 옮겨진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령대별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석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호가 알고 있습니까? 아직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치는 챈 것 같아요. 언제 옮기는 겁니까? 이번 주 안으로 통보가 올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싫어요. 안 가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석과 윤희는 황급히 사무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 끝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아를 포대기로 업고 있었죠. 직원 한 명이 민호를 달래려 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진정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다 들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뚜렷했어요. 서아랑 떨어지라고 했죠? 절대 안 돼요. 민호는 벽을 등지고 섰습니다. 서아를 지키려는 자세였어요. 등에 업힌 서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민호는 재빨리 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3번, 4번 계속해서. 하지만 서아는 계속 울었습니다. 윤희가 다가가려 했어요. 민호야, 우리야. 기억나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들 좋은 말만 하다가 결국엔 떼어놓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복도 전체에 울림이 퍼졌습니다. 우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민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공포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11살 아이가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이정숙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일단 방으로 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싫어요. 가면 서아 뺏어갈 거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아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은 쉬지 않고 등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리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게 누구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자신들인가?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손주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민호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등은 곧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아를 지키려는 의지였죠.
우석과 윤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저렇게 자주 반응합니다. 민호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동생과 떨어진다는데. 우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든 반드시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주에서 한 달. 한 달이면 아이들이 이미 떠난 뒤 아닙니까? 이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석은 김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당장 변호사팀을 소집해 오늘 밤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우석은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절규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저택에 도착했지만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잃는 거 아니에요? 우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막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과연 시간 안에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우석은 변호사팀을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5명의 변호사가 모였어요. 모두 정진그룹의 법무팀 소속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석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두 아이는 제 손주입니다. 하지만 지금 독일로 입양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돌려가며 확인했어요. 팀장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친족이 확인됐으니 법적으로 입양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한 달이면 늦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만 법적 절차라는 게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요. 변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윤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식어버린 차만 손에 쥐고 있었죠. 우석이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윤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최선을 다한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유난히 고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비서였어요.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호시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모 쪽 친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석은 벌떡 일어났어요. 친족이라니? 박지은 씨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 있나? 시설에 와 있다고 합니다. 당장 가겠네. 우석과 윤희는 서둘러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빠르게 시설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사무실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저희가 데려가야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석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남자 옆에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석이 물었어요.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전 박진수라고 합니다. 박지은의 오빠요. 그렇습니까? 저는 정우석입니다. 박진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정우석이라는 이름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정진그룹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여기에?
그건 제가 물어야 할 말 아닙니까? 왜 지금 나타나신 겁니까? 제 조카들이니까요. 3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우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박진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입니까? 개인적인 일들이. 이정숙이 끼어들었어요. 사실 박진수 씨는 오늘 처음 연락 오셨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석은 박진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박진수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혈육이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혈육이라면 왜 3년 동안 방치하셨습니까? 윤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박진수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땀이 나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책임지려고 온 겁니다. 정말 그 마음이십니까? 우석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독일 입양이 성사되면 입양 수수료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정숙이 깜짝 놀라 우석을 봤어요. 박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우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김 비서가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박진수 씨, 최근 사업 실패로 빚이 상당하시다면서요? 박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떻게? 그리고 지난주에 입양 관련 서류를 수정하려 시도하셨죠? 뭐라고요? 이정숙이 놀라 물었어요. 우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를 위조하려 하셨습니다. 입양을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박진수는 말을 잃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이용하려 하신 겁니다. 우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진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나가십시오. 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박진수는 옆에 여자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황급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은.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석이 말했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압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이들 출국을 최대한 늦춰주십시오. 이정숙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윤희도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올 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요. 나 달라고요.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우석과 윤희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현관 쪽에 민호가 서 있었어요. 직원 2명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아를 더 꽉 끌어안고 있었어요. 포대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진정해. 밖은 위험해. 싫어요. 여기 있으면 서아 빼앗길 거예요. 민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서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 손으로 서아의 등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리듬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속 두드렸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죠. 윤희가 다가가려 했어요. 민호야, 우리야. 다 거짓말이에요. 아까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민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아를 감쌌어요. 우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많은 배신을 겪었길래
민호야, 우리는 다르단다. 우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어. 우리가 있어. 윤희도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서아야, 우리 손주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은 여전히 서아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리듬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죠. 한참 후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안 떼어놓을 거예요? 절대 떼어놓지 않아. 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약속한다. 민호는 천천히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직원들이 그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우석과 윤희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민호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우석이 말했어요. 김비서, 태준이가 남긴 기록 다시 확인해 보게. 무엇을 찾으시렵니까? 아이들에 대해 남긴 게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우석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지키려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그 뜻을 이어가야 했어요. 태준이 남긴 마지막 흔적 속에 답이 있을까요? 사흘 후 김 비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투명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안에 낡은 휴대전화 한 대가 보였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쓰시던 휴대전화입니다. 우석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3년 전 사고 현장에서 회수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액정이 깨져 있었고 전원도 켜지지 않았었죠. 이게 왜?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석의 손이 떨렸어요. 윤희도 서재로 올라왔습니다. 여보, 그게 태준이 폰이야.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김 비서가 노트북을 꺼내 연결했습니다. 음성 파일들이 복구됐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떠올랐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석은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사고 나기 이틀 전에 녹음된 것이었어요.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은 12월 29일. 우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윤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호는 만약 내가 없어지면 시설에 가게 될 것이다. 태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그럼 민호는 분명 일부러 말썽을 부릴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야 서아랑 안 떨어지거든. 우석과 윤희는 동시에 화면을 바라봤어요. 착한 아이로 있으면 따로따로 입양 보낼 수 있대.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일부러 그럴 거란 걸 나만 알아.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8살짜리가 그걸 알고 있어. 동생이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나쁜 아이가 될 거란 걸. 우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포대기로 서아를 엎는 것도 그래서야. 내려놓으면 빼앗길까봐. 태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운 숨이었어요. 윤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절대 헤어지게 하면 안 돼. 아들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디든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순간부터 애들이 정태준 회장 아들의 아이가 돼버려. 그러면 지은이 오빠 같은 인간들이 달라붙고 시설도 법도 언론도. 애들은 또 한 번 흔들려. 그래서 난 숨길 거야.
내가 조용히 키울 거야. 박진수 같은 인간이 먼저 알면 끝이야. 걔는 애들을 데려간다고 협박했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내 목을 조였어. 그래서 난 숨겼어. 엄마 아빠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험에 넣고 싶지 않아서. 미안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끝으로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우석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소파에 앉은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김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우석이 입을 열었어요. 민호를 데려와야겠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1시간 후 우석과 윤희는 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이정숙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잠깐만 민호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요? 네, 지금이요. 이정숙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민호가 나왔어요. 여전히 서아를 포대기로 업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봤어요. 우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호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희 아빠 목소리를 들었어.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녹음해 둔 거 있었어. 너에 대해서.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일부러 말썽 부린 거 알아. 서아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서아 안고 잔 거 알아. 혼자 다 견딘 거 알아.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넌 정말 잘했어. 동생 지킨 거. 윤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누구보다 착한 아이야. 민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전 처음이었어요. 민호가 스스로 말을 꺼내는 게 전 그냥 서아랑 떨어지기 싫었어요. 목소리는 갈라졌고 떨렸습니다. 다들 착하면 빨리 보낸대요. 좋은 집으로. 그런데 따로래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 서아 없으면 안 돼요. 서아도 저 없으면 안 되고요. 민호의 손이 서아의 등으로 갔어요. 톡톡톡 3번 두드렸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하면 서아가 안 온다고. 윤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민호도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서아한테 똑같이 해줬어요. 아빠처럼. 우석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아를 다치지 않게. 민호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민호야. 우석의 목소리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켜줄게. 너도 서아도. 윤희도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넷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민호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우석은 민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리듬을 맞춰서 마치 태준이 그랬던 것처럼. 민호가 몸을 떨었어요. 그 손길이 익숙했던 걸까요? 윤희는 포대기 틈으로 서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물이 서아의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서아야, 우리 손녀야.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한참 후 민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말 안 떨어뜨릴 거예요? 절대 안 떨어뜨려.
우석이 민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약속한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포대기 끈을 조금 풀었어요. 서아의 얼굴이 더 잘 보였습니다. 윤희가 손을 뻗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할머니의 손을 잡게 했습니다. 윤희는 서아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우리 서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서아가 잠결에 손을 움직였어요. 할머니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윤희는 그 작은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정숙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네. 법적 절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야, 조금만 더 여기 있어야 해. 참을 수 있겠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우석과 윤희는 태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 놔뒀던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태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태준의 글씨였어요. 민호에게 3번씩 두드려주기. 서아에게 따뜻하게 안아주기. 두 아이 절대 떨어뜨리지 말 것.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말 못해서.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제 전부예요. 부탁해요. 우석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윤희는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어요. 태준이 지키려 했던 아이들을 이제 그들이 지킬 차례였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법정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고 독일 쪽 입양 가정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과연 부부는 손주들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석은 매일 법무팀과 회의를 했어요. 변호사들은 밤낮 없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친족 확인서, 양육의사 확인서, 입양 중단 신청서, 수십 장의 서류가 쌓여갔어요. 윤희는 민호와 서아를 위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저택 2층 햇빛 잘 드는 방이었어요. 아이 침대 2개를 들여놓고 벽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밝은 크림색이었죠. 창가에는 작은 책장을 놓았어요. 민호가 좋아할 만한 책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윤희가 작은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서아가 좋아할까요? 좋아할 거야. 우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곧 데려올 수 있을 거야. 마침내 열흘째 되던 날, 김 비서가 서재로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법원 결정 나왔습니다. 우석은 벌떡 일어났어요. 윤희도 황급히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김 비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인정됐습니다. 친족으로 확인됐고 양육적합 판정도 받았습니다. 우석은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모님. 독일 입양은 공식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씨의 개입도 차단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서류 위조 시도로 법적 권한이 박탈됐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제 아무도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데리러 가세. 네, 회장님. 1시간 후 우석과 윤희는 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이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이정숙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민호한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러 온다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엔 믿지 못하더니 나중엔 조용히 짐을 챙기더라고요. 윤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호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야.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서아를 포대기로 업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윤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말 저희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 너희 집이야. 우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해.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우석은 민호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자, 손주야. 셋은 복도를 걸어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3년을 지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는 거였죠. 차에 탔을 때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설이 점점 멀어졌어요. 윤희가 옆에 앉아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니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이게 꿈일까 봐요. 꿈 아니야. 진짜야.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는 저택으로 향했어요.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눈이 커졌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그래, 이제 너희 집이야. 차가 멈추고 모두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련님. 어서 오세요, 아가씨. 민호는 당황했어요. 자신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우석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긴장하지 마.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밝은 방이 나타났어요. 침대 2개, 책장, 장난감들. 창가에는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게 다 저희 거예요? 그래, 다 너희 거야. 윤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포대기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스스로 푸는 거였습니다. 서아가 나타났어요. 아기는 잠에서 깨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윤희가 손을 뻗었어요. 할머니가 안아도 될까?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서아를 안아들었어요. 따뜻하고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우리 서아 참 예쁘구나. 서아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석도 손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응? 서아 조심히 안아주세요. 그래, 알겠어. 윤희는 더 조심스럽게 서아를 안았습니다. 민호가 옆으로 다가와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편해해요. 3년 동안 혼자 서아를 돌봤던 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민호야, 넌 정말 대단한 오빠구나. 우석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전 그냥, 아니야. 넌 정말 잘했어. 우석은 민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없이 천천히. 그날 저녁 4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넓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민호는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아는 윤희가 안고 있었어요.
민호야, 많이 먹어. 네. 민호는 조금씩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래 음미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석이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아빠, 태준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그걸 늦게 알았어. 미안하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마지막까지. 윤희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야. 할머니도 미안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었지. 우석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빠 대신 너희를 지켜줄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식탁 위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민호는 서아를 봤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 동생. 이제는 혼자 지키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음으로 어깨의 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포대기 없이 잠들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택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고 벚나무에는 꽃망울이 맺혔어요. 민호는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윤희가 서아를 안고 함께 걸었죠. 민호야, 여기 꽃 좀 봐. 예쁘네요, 할머니. 민호의 목소리는 석 달 전과 달랐습니다. 부드러워졌어요. 경계하던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할머니 품에서 꽃을 바라봤어요. 만으로 2살 조금 넘은 아기는 이제 옹알이를 했습니다. 아야. 그래, 꽃이야. 우리 서아 똑똑하네. 윤희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매일 아침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택 근처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웃음도 늘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뭘로? 수학 문제 다 맞췄어요. 우석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 똑똑하네. 민호는 뺨이 빨개지며 웃었어요. 예전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서아도 많이 건강해졌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작았던 몸도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아가 윤희를 불렀어요. 아직 서툰 발음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윤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 할머니야. 우리 서아. 서아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윤희는 손녀를 꽉 안았어요. 이 따뜻한 무게가 매일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석이 옆에 앉았어요. 민호야, 뭐 읽니? 위인전이요. 재미있나? 네. 이 사람들도 힘든 시간을 견뎠대요. 민호가 책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대요. 우석은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11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겪은 아이였죠. 민호야, 넌 이미 훌륭해. 저요? 그래. 동생 지킨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전 그냥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도 넌 잘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들. 윤희가 직접 차린 밥상이었어요. 민호는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아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려 했지만 서툴렀습니다. 민호가 서아의 손을 잡아줬어요. 서아야, 이렇게. 오빠가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아는 오빠를 보며 따라했어요. 우석과 윤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호야, 오빠 노릇 잘하네. 윤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해야죠. 서아 오빠니까요. 민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모든 걸 떠안지 않았어요. 이제는 함께 돌보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민호가 덧붙였어요. 그래, 우리 다 함께야.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로 웃음소리가 흘렀어요. 밥을 먹다가 서아가 물을 쏟았습니다. 윤희가 황급히 닦아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서아는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웃으며 닦아주자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 서아 울지 마. 다 괜찮아. 민호도 웃으며 동생을 봤어요. 이런 일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도 화내지 않았어요.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민호야. 할머니가 할게. 같이 해요. 민호는 작은 손으로 그릇을 닦았어요. 윤희는 옆에서 헹궜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으로는 봄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부엌을 부드럽게 물들였어요. 민호야. 네, 할머니. 행복하니? 민호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머니도 행복해. 너희가 와줘서. 밤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서아의 방에 불이 켜졌어요. 윤희가 서아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잘 자라, 우리 서아. 윤희는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자기 침대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엔 자신이 해야 했던 일이었어요. 매일 밤 서아를 재우느라 잠도 못 잤었죠.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해주셨습니다. 민호는 편안하게 이불을 덮었어요. 민호야, 넌 먼저 자렴. 네, 할머니.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었어요. 서아가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할머니가 곁에 있었습니다. 안전했어요. 윤희는 두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들이었어요. 방을 나오며 불을 껐습니다. 복도에서 우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잤나? 응. 금방 잤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재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태준의 사진이 보였어요. 우석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태준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아이들 잘 돌보고 있어. 내가 지키려 했던 아이들. 윤희도 사진을 봤습니다. 민호는 학교도 잘 다니고 서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이 아이들을 남겨줘서. 우석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내 덕분에 우리한테 손주가 생겼어. 윤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고요함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숨쉬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민호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서아와 함께 정원을 뛰어다니는 꿈.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으며 지켜보는 꿈.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꿈. 서아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품에서 느꼈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우석과 윤희는 침실에 누웠어요. 여보, 응?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잘하고 있어. 우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잖아. 그걸로 충분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보고 있을까? 그럴 거야. 분명히. 두 사람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민호는 옆 침대를 봤어요. 서아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민호는 웃었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포대기도 필요 없었어요. 서아는 안전했고 자신도 안전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오빠면 됐어요. 거실에서 윤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침 준비해. 민호는 일찍 일어났네? 네. 잠이 깼어요. 민호는 식탁에 수저를 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사람 것이었어요.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석도 내려왔어요. 아침 냄새 좋은데? 금방 될 거예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아는 윤희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밥, 김, 계란, 된장국. 평범한 아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민호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따라 말했어요. 숟가락 소리, 웃음소리, 서아의 옹알이, 작은 소리들이 모여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이 가족은 다시는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봄날 인생이었습니다.